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전자제품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빠르게 퍼지며 미처 대피하지 못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내일부터 북상 중인 19호 태풍 쏠릭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쏠릭은 모레 서해안을 거쳐 한반도에 상륙한 뒤 금요일 새벽 수도권에 관통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에 경제정책 수정 발언을 구체화한 셈입니다. 고용 쇼크를 놓고 당정청이 여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의 흐름이 구체화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상봉 둘째 날 이산가족들은 객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객실에서 가족들끼리 식사를 한 건 21차례 상봉 행사 가운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북 봉화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70대 김모 씨가 엽총을 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면사무소에 있던 시민과 직원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의 설정 스님이 탄핵 결정을 하루 앞둔 오늘 총무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새 총무원장을 뽑을 계획이지만 개혁을 둘러싼 불교계 대립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향민 100여 명이 살고 있는 강원도 속초의 아바이 마을입니다.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이지만 이산가족 상봉커녕 북측 지인들의 생사조차 확인 못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천의 남동공단에 있는 전자제품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9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등에 쓰이는 인쇄회로 기판인 PCB를 만들어 왔는데 공장 내부에는 화학 물질 등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소방당국과 경찰이 화재 원인과 함께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공장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뿌연 회색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헬기까지 동원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3분쯤 인천시 남동공단에 있는 PCB 제작 업체 세일전자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노동자 등 9명이 숨졌고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꼭대기층인 4층에서 불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장에 있는 검사실에서 처음으로 불길이 시작됐고 이후 식당과 전산실 등 주변 공간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공장 위에 있는 환풍구 같은 데서 연기가 처음 시작이 됐었거든요. 한두 군데에서 나는 연기가 좀 더 번져서 좀 더 여러 환풍구나 그쪽 창문 위로 해서 솟구치는 그런. 화재 발생 2시간 만에 진화가 됐지만 불이 빠르게 퍼지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인명피해가 컸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수색을 하면서 추가 인명피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현재 공장 내부 불길은 거의 잡힌 상황입니다. 다만 공장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망자를 더 발견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준호 기자, 먼저 이렇게 피해가 커진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죠. 화재가 난 직후에 대피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불이 난 초기에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이후 불길과 연기가 급속도로 퍼진 겁니다. 소방 선발대는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소방 선발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근로자 4명이 4층에서 뛰어내린 직후였습니다. 근로자 4명, 뛰어내린 4명 중 2명은 사망을 했고요. 1명은 심정지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간 이후에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사망자들은 건물 내부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났을 때 비상벨이나 스프링클러 같은 경보장치나 안전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예, 공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나 비상벨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화재 직후 경비실에서 비상벨을 울렸고 4층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또 화재를 목격한 4층 근무자가 불이야라고 외친 뒤에 119에 신고를 했고 사무실로 와서 대피하세요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무자 5명 정도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워낙 삽시간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이렇게 연락 두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게 화재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취재된 게 있는지요? 아직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화재 당시에 이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소방 당국은 공장 4층 검사실 천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는 전체 직원 130명 가운데 주간 근무자 75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4층에는 20여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4층에서 그 전산실에서도 5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 그 옆에 있는 식당에서 2명이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추락해 숨진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9명이 숨진 겁니다. 예. 워낙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와서 안타까운데 공장에 지금 위험 물질을 저장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불이 난 세일전자에서는 인쇄 회로 기판인 PCB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부지 면적 6,1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공장이고 또 공장 내 저장소 4곳에 위험 물질이 저장돼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 같은 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유독가스가 급속히 번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박준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2부에서 관련된 속보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향하면서 가장 먼저 맞부딪히는 곳 바로 제주죠. 아직 19호 태풍 쏠릭의 영향권에 접어들지는 않은 상태지만 벌써부터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 서귀포항에 나가 있는 박상욱 기자를 연결해서 제주 현지 표정을 듣고 계속해서 태풍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지금 박상욱 기자 있는 제주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게 근데 태풍 전야인 것 같죠. 뒤로 대피한 선박들이 꽤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귀포항에는 태풍을 피해온 260여 척의 배가 정박해 있습니다. 이 정박 작업은 아침부터 일찌감치 시작이 됐는데요. 해질 무렵까지도 어민들은 이 선박 고정 작업과 또 어망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태풍은 일본 남쪽 가고시마 부근에서 시속 23km의 속도로 북상 중입니다. 쏠릭은 현재 중심부에서 최대 초속 43m의 바람이 부는 강도 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게 되는 내일까지도 이 최대 풍속은 초속 40m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태풍이 접근하는 시간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늦는 만큼 몸집을 불리는 게 아닌가 좀 걱정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입니다. 고기압이 확장이 되면서 태풍이 직진을 하지 못하고 이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돌아가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북상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진행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이 태풍이 바다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23일 저녁 이 서해상을 지날 때까지도 이 태풍은 강도 강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아까 그 얘기를 드린 건데 근데 태풍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버는 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아무튼 어떻게 대피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는 일찌감치 어제부터 이 태풍 대비 비상 1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양수기와 같은 수방자재를 점검하는가 하면 또 비닐하우스나 대형 공사장과 같이 피해 우려가 큰 곳에 이 시설 점검에 나서서 안전조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경 역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또 항구와 해안 순찰을 강화하고 원거리에서 조업 중인 이 선박들의 대피를 돕기 위해서 대형 경비정들을 해안에 해상에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또 일부 학교에선 오늘부터 휴업을 하거나 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주에서 박상욱 기자가 현지 표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태풍 이동 경로가 어느 정도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하고 상황이 조금 또 달라지고 있는데 사회부 윤영탁 기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태풍 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기상청이 발표한 태풍 쏠릭의 경로 이제는 사실 이제 더 바뀔 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네. 어제하고도 조금 지금 오늘은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예. 오후 4시에 발표된 기상청의 태풍 쏠릭의 예상 경로입니다. 제주와 목포를 지나지 않고 서해상으로 올라와서 태안반도, 또 충남 보령이나 서산쯤에서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태풍 중심이 서울 동쪽을 지나게 됩니다. 태풍 쏠릭은 초기엔 사람이 뛰는 속도와 비슷한 시속 10km 안팎으로 북상해왔고 편서풍대에 들어선 뒤에도 속도가 붙질 않아서 시속 23km 정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느린 거죠? 네, 강한 예. 태풍이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태풍이 느린 것이 속도가 느린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어제 밤에는 서울을 관통하는 걸로 예측이 됐는데 일부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0시 기상청 발표에서는요. 태풍 쏠릭이 서울을 목포로 상륙해서 서울을 관통하는 걸로 봤습니다. 예. 어제까지는 경로를 발표할 때마다 동에서 서로 변화가 심했습니다. 기상청은 계속 서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 결과적으로는 남부에선 서쪽으로 또 중부에선 약간 동쪽으로 옮겨졌습니다.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만큼 고기압의 중심이 남서쪽으로 이동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대개 육지에 상륙하면 좀 세력이 약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이렇다면 쏠릭은 적어도 상륙할 때까지는 세력을 그대로, 강한 세력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쏠릭은 모레 오후 한반도에 상륙할 때까지도 직전까지도 중심에선 초속 3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강한 중형 태풍의 위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피해 예상 지역을 그려봤는데요. 예. 안쪽에 진한 색깔은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지역입니다. 이게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이 저 선을 연장시키면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2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면 오른쪽 바람이 더 세져서 경로의 오른편이 더 큰 위험을 받게 됩니다. 예. 특히 도심에서는 초속 20m 이상의 바람만 불어도 빌딩이나 아파트 사이를 지나면서 2배 정도 바람이 세지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잠깐 걸어놓고 설명을 좀 더 필요로 하는데요. 정확하게 시간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뭐 예측이긴 하나 지금 제주를 지나는 가장 가까이 지나는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저 맨 밑에는 8월 22일 그러니까 내일 오후 3시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 밤쯤에는 제주를 가장 가까이 지나는 겁니까? 가장 가까이 지나는 시각이 제주 서해상을 지났는데요.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23일입니다. 23일, 그러니까 네. 목요일 새벽. 네, 그리고 목요일 오후 3시에는 목포 옆을 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포 옆 해상을 지났는데 예. 이거는 일단 그 전에 그 발표된 거를 기준으로 한 거고 서해상을 따라서 올라오다가 예. 자세히 보시면 태안반도를 상륙을 하는데요. 예. 그게 오후 8시에서 11시, 오후 11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왕이면 날 시간을 표시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청자 여러분께는 그러면 태안반도 쪽으로 상륙하는 시간이 몇 시라고요? 오후 8시에서 11시고요. 서울은 목요일. 목요일. 서울은 하루를 넘겨서 24일 자정에서 새벽 3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 넘긴다니까 뭐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예, 않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예. 불과 몇 시간 뒤인 자정 정도에 서울 쪽으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네. 목요일 밤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쪽 동해안 쪽으로 그러니까 북한 지역이 되는데요.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몇 시 정도 됩니까? 표시된 대로 8월 24일 날, 그러니까 모레가 글피가 되겠죠? 예. 15시 정도에 빠져나갈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때로부터 오후 정도 시간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좀 상륙하는 시간을 좀 시간으로 표시해 주시죠. 웬만하면. 이렇게 하니까 좀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는 지금 이제 거의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기상청에선 하루 전 예측에서도 약 90km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울의 양쪽 끝이 약 40km 정도 되니까 태풍이 경로에 비껴갔다고 해도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예. 어제 가까운 두 태풍 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후지와라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태풍 쏠릭과 뒤따르는 태풍 시마론, 혹시 하루 사이에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두 태풍의 이동 경로를 한 화면에 좀 그려봤는데요. 예. 어제 예상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23일과 24일 같은 지점의 직선 거리를 재보니까요. 23일은 약 890km, 24일은 약 800km가 채 안 되게
가깝습니다. 예. 일각에선 시마론의 경로가 서쪽으로 치우친 것을 후지와라 효과가 이미 시작된 걸로 분석하기도 하는데 기상청에 문의해 보니까 일단 부인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저렇게 800km도 안 되는 770km 정도의 거리라면 상호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그런 뜻이죠? 네, 일단 후지와라 효과가 일어나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2012년 태풍 댐빈과 볼라벤처럼 약한 태풍이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태풍끼리 잡아당기거나 또 작은 태풍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또 앞선 태풍을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경우 수를 다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능성은 더 커지는데 태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는 커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면 거리는 가깝지만 24일보다는 23일 무렵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요? 네, 기상청도 한반도 위에서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23일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곤파스나 볼라벤, 익숙하면서도 아픈 이름들이죠. 태풍 쏠릭의 예상 진로가 조금 더 북쪽으로 수정이 되면서 과거 수도권에 큰 피해를 입힌 곤파스나 서해안을 타고 올라왔던 볼라벤과 유사한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과 사람이 밀집한 지역을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서해안을 타고 올라오다 충남쯤에서 상륙해 수도권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되는 쏠릭. 기상청은 쏠릭의 경로와 가장 유사했던 과거 태풍으로 2010년 곤파스와 2012년 볼라벤을 꼽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곤파스의 경로가 좀 더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해에서 곧장 인천으로 들이닥친 곤파스는 서울과 수도권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규모는 소형 태풍이었지만 중급 강도를 유지한 채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빠르고 강한 바람이 수도권을 핥혀 교외 첨탑이 무너지고 전봇대가 뿌리채 뽑혀나갔습니다. 17명이 다치거나 숨지고 1,761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서해안을 타고 올라오는 건 볼라벤과 유사합니다. 당시 최대 풍속 초속 40m, 강풍 반경 430km를 유지하며 주로 남해안과 호남 지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연이어 태풍 댐빈이 한반도에 상륙해 피해를 키운 것도 뒤에서 시마론이 따라오고 있는 쏠릭과 닮은 꼴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시마론이 쏠릭을 밀어올린 뒤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아직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예, 태풍이 상륙하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전국의 해안 지역은 이미 비상입니다. 작은 선박들을 아예 육지로 끌어올리는가 하면 시험 발사를 위해서 발사장에 세워둔 로켓을 실내로 다시 옮기기도 했습니다. 서해안 뱃길은 통제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포구에 있어야 할 배들이 아스팔트로 올라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배들은 교차로 일대를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포구에는 크레인이 즐비한데요. 어민들은 여기 있는 리모컨을 작동시켜 배 67척을 육지로 끌어올렸습니다. 태풍이 오고 이러면 배길이 많이 부딪히갖고 파손이 많이 됩니다. 태풍의 길목에 좀 더 가까운 호남 해안 지역은 더 바빠졌습니다. 온종일 어민들은 양식장에서 쓰던 어구를 소독하고 무트로 꺼내 트럭에 실었습니다. 차광막이나 이런 건 다 걷어들였고 땄줄이나 이런 거 다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는 10월 말 시험 발사를 앞두고 발사장에 세워둔 한국형 발사체를 다시 눕혀 조립동 안으로 옮겼습니다. 강풍에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 발사대도 눕혀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경보로 인천에서 백령도와 연평도를 오가는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배수 펌프장과 붕괴 우려 지역을 점검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 시각 태풍 쏠릭은 일본 규슈 인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쏠릭은 이미 이 지역에 피해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간 현재 쏠릭의 상황을 미리 좀 보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윤 특파원, 쏠릭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전해지고 있다면서요? 네, 태풍 쏠릭은 현재 가고시마현과 오키나와현 사이에 있는 아마미섬 지역을 통과해 북서쪽으로 시속 23km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엔 초속 45m의 강한 바람과
거센 비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미섬 7,900세대에 정전이 발생했고 가고시마 내에 약 1,400세대의 피난 권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솔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에 걸쳐 세력을 유지한 채 규슈 남부 지역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내일 낮까지 규슈 남부 지역에 최대 300mm의 비가 내릴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 일본에는 솔릭에 이어서 제20호 태풍 시마론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피해가 더 커질까 하는 우려도 크죠. 네, 세력이 큰 태풍 두 개가 거의 동시에 일본을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태풍 시마로는 이번 주 후반 일본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태풍 솔릭이 영향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시마론과 만난다면 서일본 지역과 도카이 지역에 큰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재난 대비에 특히 강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집중호우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서 이번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은 나름 이 재난을 대비하고 극복하는 데 강하다고 자신을 했지만 올 여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서일본 지역에서 호우 피해로 200명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또 자연재해로 규정한 폭염에도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당국은 이번 태풍에 잔뜩 긴장을 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오늘자 신문에 일본은 재해 대국이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평소부터 피난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비상식량 비축 등 대비를 하자는 내용인데요. 지난 서일본 지역 호우 때는 대피 안내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아서 희생자가 늘어났던 만큼 피난 정보가 없더라도 위험을 느꼈을 땐 재빨리 피난하라는 안내도 담고 있습니다. 예,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묻지도 않은 52시간 문제를 먼저 꺼낸 것입니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인데 여기에도 손을 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경제부총리의 소신인가? 그렇다면 그 소신은 통할 것인가? 꺾일 것인가? 김 부총리의 52시간 근로제 개선 발언이 나온 직후에 민주당에서는 따로 논의된 적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정청 모두 절대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고 그것은 정부의 정책이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 청문회였습니다. 야당이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꼽으며 강한 공세를 펼친 겁니다. 그러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 같은 것에 있어서 저희가 좀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부처와 또 필요하다면은 국회에 의논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선 현재 최대 3개월까지 허용된 탄력근무제를 언급하며 개선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큰 틀에서 정부 기조를 유지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지만 김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52시간 근로제를 예로 들면서 구체적인 정책 개선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 생각과는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김 부총리가 오늘 그것을 인정하는 발언도 했는데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를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일률적으로 갖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사항이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이 생각이 100% 똑같은 것도 건설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경기 회복 전망에 대해서도 연말이면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는 장 실장과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보완, 개선이란 표현을 쓰면서 경제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당정회의 때 발언을 더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52시간 근로제 개선을 언급한 데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근로장려 세제와 같은 보완책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를 두둔하면서
우회적으로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경제를 하는 사람은 아마 방향은 김동연 부총리 생각하는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도 뭐 연찬에서 누구 5분은 그만둬야 된다라는 속에 경제부총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필요한 경우에 기존 경제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직후입니다. 분석 결과는 4분기 중 나올 예정인데 향후에 경제정책 기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오늘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 동의를 꼭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주 발표된 자문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정부안을 만들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연금에 대해서 불안이 만약 크다고 한다면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기금 부족분이 국가 부채로 잡히는 공무원 연금의 지급 보장 방식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국가가 채무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법안을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위가 제안한 2가지 개편 방안은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도 국민이 동의를 받는 걸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동의하신다면 보험료 인상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저희들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10월 말까지 하나 혹은 복수의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위 개편안과 전혀 다른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예, 한동안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있을 뿐 북한 문제는 없다는 얘기가 속설처럼 돌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의 머릿속에 북한이 들어선 것인가?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말했습니다. 9월에 이어지는 정상회담들이 순조로울 경우에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좀 더 가까이 갈 것이란 관측입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아주 크다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논평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지난 1일 곧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트윗보다 정상회담 추진을 보다 공식화하는 발언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이어 남북, 미중 4개국 정상 간 연쇄회담이 성공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 신문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난 12일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만나 폼페이오의 방북을 김정은 위원장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방북 때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다음 달 5, 6일 인도, 파키스탄 순방 직전 방북 가능성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비핵화 빅딜과 함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금강산에서 만난 이산 가족들은 호텔 객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70년간 못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객실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21차례 상봉이 있었지만 단체로 공개된 장소에서 식사를 해왔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내일이 일단 마지막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북측 할머니들이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오릅니다. 할아버지 손은 남측 가족에게 줄 인삼 화장품이 들렸습니다. 백두산 들쭉술 등 북한 당국이 준비한 선물을 들고 남측 가족이 기다리는 객실로 향합니다. 점심시간
접객원들이 방방마다 도시락을 전합니다. 삼색 찰떡과 숭어 완자 튀기 등이 소담스레 담겼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가족들끼리만 오붓하게 3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71년 동안 못 봤던 게 요 2시간 만에 싹 다 풀렸어요. 그 이상 좋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과를 나누는 단체 상봉. 쏙 빼닮은 모자는 나란히 앉아 귓속말을 나누고 서로 끌어안은 남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조카는 삼촌 손을 꼭 잡고 춤을 추다가 이내 눈물이 터집니다. 이산 가족들은 내일 점심 식사를 포함해 3시간을 함께한 뒤 언제가 될지 모를 다음 만남을 기약해야 합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는 비무장지대를 정말로 비무장 상태로 만들자는 합의가 들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최전방 감시초소, 즉 GP를 함께 철수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죠. 우선 10여 개를 시범 철수할 예정인데 저희들 취재에 따르면 남북 GP 간 거리가 600m 정도로 가장 가까운 금강산 아래쪽 369 GP가 가장 먼저 철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혜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남북이 공동으로 GP를 철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10여 개 내는 10여 개. 한두 개 먼저 하고 시범적으로 하면 또 늘리고 이렇게. 가장 먼저 고려한 건 남북 GP 간 거리입니다. GP 간 거리가 600m 정도에 불과한 동해안 369 GP가 가장 먼저 철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안으로 상대 쪽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까워 충돌 가능성이 크고 가장 가까운 GP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철수 대상으로 거론되는 건 남북이 함께 발굴에 나설 예정인 후3국 시대 유적지 궁예도성 근처 GP입니다. 미군 GP와 임무가 겹치는 판문점 근처 GP도 우선 철수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부터는 경계태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수되는 GP를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GP가 몰려있는 동부전선 15사단과 22사단 지역에서 복수의 GP를 철수시키고 중서부전선에 있는 3사단과 6사단에서도 각 1개의 GP를 철수시키는 방식입니다. 군은 철수되는 GP 관할 구역에 고해상도 CCTV와 적외선 카메라 등 무인화 경계 시스템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오늘 아침에 경북 봉화군에 있는 한 면사무소에서 70대 남성이 엽총을 발사해서 공무원 2명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이웃 주민들과 물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범행 즉시 체포됐습니다. 먼저 이수정 기자입니다. 면사무소 입구에는 출입 통제선이 쳐졌고 과학수사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면사무소 유리창은 총알이 뚫고 지나가 날카롭게 깨졌습니다. 피해자 77살 김모 씨는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인근 사찰에서 엽총을 쏜 뒤 소천 면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또다시 총기를 발사했습니다. 김 씨의 총에 맞은 면사무소 직원 손모 씨와 이모 씨가 숨졌고 사찰에 있던 스님 임 씨는 어깨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찰과 면사무소에서 모두 6발의 총을 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면사무소에 있던 민원인들과 직원들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오늘 아침 소천파출소에서 유해한 산짐승 퇴치용으로 허가된 자신의 엽총을 반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김 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오늘 범행은 말씀드린 대로 이웃끼리 물을 쓰는 문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총을 쏜 피의자는 8월이면 큰일을 벌일 것이라고 공언을 하기도 했고 집에서 사격 연습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총은 반출이 됐고 2명이나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죠. 윤두열 기자입니다. 피의자가 이웃에게 먼저 총기를 쏜 경북 봉화군 소천면의 한 마을입니다. 피의자 집 앞으로 상수도를 끌어 쓸 수 있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대가 높은 곳에 살고 있는 4가구가 이 펌프로 물을 끌어 쓰고 있었는데 총을 맞은 스님 임 씨와 피의자 사이에 물을 쓰는 문제를 놓고 다툼이 잦았습니다. 이 문제로 면사무소에 민원을 수차례 넣었지만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임 씨뿐만 아니라 면사무소가 타깃이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여튼 7, 8월 달이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맨날 소리를 꾸미니까 뭐 이제 소리 꾸며갖고 둘이 이제 이렇게 고소를 하는 줄 알았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피의자 집 마당에는 탄피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박스에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등 평소에 사격 연습을 꾸준히 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을 전해들은 임 씨는 경찰에 피의자 김 씨의 총기 사용을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넣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 씨의 총이 반출됐고 공무원 2명이 숨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총을 반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마을 주민들인 데까지 가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진짜 총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끝까지 조사를 다 하고 결론은 총을 내줘야 된다. 상수도 문제로 2년가량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며 진정까지 넣었던 만큼 앞뒤 사정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 총기 반출을 막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불교 조계종의 설정 총무원장이 오늘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총무원장에 뽑힌 뒤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 10달 만에 자리를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조계종 개혁을 둘러싼 불교계 대립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조계종 설정 총무원장이 불신임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원로 회의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종단에 나왔습니다만 저는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산정으로 되돌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정 스님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부동산 소유 등 각종 의혹은 여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전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내 주류 집단도 비판했습니다. 진실로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그 당사자들은 그렇게 열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취임 10개월 만에 설정 스님이 물러날 뜻을 밝혔지만 조계종 개혁을 둘러싼 대립 구도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조계종 주류 집단은 기존의 종원과 종법 내에서 사태를 정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2달 안에 새 총무원장을 뽑겠다는 겁니다. 조계종 내 개혁을 요구하는 스님들과 불교 제야단체에선 설정 스님의 사퇴 의사는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자승 스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상황에서 새 총무원장을 뽑으면 불교계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지금의 중앙종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불교 제야 세력은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 승려대회에서 자승 스님의 종단 추방을 위한 스님들의 결의를 모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가명으로 조사받으면서 철저하게 보호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망에 피해자 실명과 증인 신문 일정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한 법원 직원이 이 정보를 외부에 알렸습니다. 이 직원은 만민교회 신도였습니다. 법원이 뒤늦게 징계에 들어갔지만 이미 피해자들 신상이 교회 단체 대화방에 공개된 뒤였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증언은 신분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록 씨를 지지하는 신도 120여 명이 모인 대화방에 증인 신문 일정이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언할 날짜, 시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름을 바꾼 피해자의 새 이름까지 공개됐습니다. 모두 법원 내부에서 나온 정보였습니다. 법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유출자는 수도권에 있는 한 법원 직원 A씨였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신도인 A씨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정보를 빼낸 겁니다. 이 같은 정보는 관련 재판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법원 직원이 사건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신분이 노출된 피해자들은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고소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힘들게 이 고소 과정을 싸우면서 지금까지 이겨왔는데 듣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횡단보호를 책임져 주셔야 될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었고 법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을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 사법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안 전 지사가 무죄라면 이건 대한민국 사회가 유죄가 아닌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양 당사자의 진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여성 피해자들의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여성은 국가 시민이 아니다라는 그 말은 저에게는 참 가슴 아픈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선 고민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위력의 존재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법리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사전에 하실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여야는 제2의 김지은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미투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여행사 믿고 패키지 상품으로 휴가 떠났다가 다 망쳤다고 하소연하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숙소에 묵는가 하면 단체로 배탈이 나기도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물속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가 꿈틀거립니다. 징그러. 욕조에 물을 빼보지만 쓸려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보니 노란색 물이 나옵니다. 김모 씨가 이달 초 가족과 떠난 해외 패키지 여행에서 겪은 일입니다. 기생충이야 이게 뭐야? 이거 분명히 벌레인데 꿈틀꿈틀 살아있어. 이 벌레 살아있네 싶어서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양치도 못했고. 패키지 일정에 포함된 식사를 한 뒤 단체 관광객 30명 중 10여 명이 배탈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음식에 이상이 있어 생긴 식중독이라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약간의 위로금에 병원에 가느라 빠진 일정을 환산한 금액만 돌려줬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이거를 계획하고 갔던 여행인데 여행이 다 망쳤단 말이에요. 위로금 10만 원에다가 그냥 5만 원. 5만 원은 일단 못 하신 거의 비용을 저희가 원가 환산을 한 건 정확하게 37불 나오거든요. 환율 계산인데 4만 얼마 정도 나오길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여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로 5건 중 1건은 여름 휴가철인 7, 8월에 접수됐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앞으로 중대한 담합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 고발제를 당정이 38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합을 하거나 독과점 기업이 횡포를 부릴 때 매기는 과징금의 한도도 지금의 2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방비서관 장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합수단은 장 씨를 상대로 당시 청와대 특히 김관진 안보실장이 계엄 문건 작성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 수사가 김관진 전 실장에게로 향하느냐의 길목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이 어제 장모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합수단이 공식 출범한 이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 씨는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합수단은 장 씨를 상대로 2016년 10월 청와대 안보실의 상황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2016년 10월은 대학 시국 선언과 촛불 집회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던 시기입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기무사의 계엄 문건은 정권 퇴진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황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11월 초 기무사는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합수는 또 군이 정권보호에 나선 배경에는 당시 청와대 안보실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수는 조만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김관진 안보실장과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김관진 전 안보실장으로 향하느냐의 길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길목을 통과하면 김관진 안보실장의 더 윗선이 되고 그것이 누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국방부 출입기자와 수사 진행 상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아주 필요한 질문만 3가지만 드리죠. 계엄 문건 수사가 군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옮겨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이제?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기무사가 문제의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 여기까지만 알려져 있었는데 그 윗선 그러니까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본격 수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인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합수단은 이제 2016년 10월 말과 11월 초 국방부 관계자들의 청와대 출입 기록과 또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핵심은 합동참모본부 간부들의 청와대 출입 여부입니다. 예. 그러면 기무사가 아닌 합참 간부들의 출입 기록이네요? 네, 군법상 계엄을 담당하는 곳이 합참이기 때문입니다. 합수단은 이 계엄과장이던 문모 대령 또 상급자인 강모 전 군사지원본부장 등의 청와대 출입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이 당시 청와대 안보실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이나 정책보좌관, 정책실장 등이 청와대에 가는 것은 비교적 흔한 일이지만 예. 작전을 수행하는 합참에서 특히나 이 군사지원본부장이나 계엄과장이 청와대에 가는 일은 더더욱 드물다고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예, 3가지 질문한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실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미국에서 안 들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합수단은 일단 이 조 전 사령관의 가족과 또 지인을 상대로 귀국을 하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계엄을 검토했을 가능성과 함께 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지시 여부도 지금 합수단이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거든요. 예. 청와대 관계자들이 강하게 내란 음모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이 이 조 전 사령관으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조만간 귀국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혼수 상태에 빠진 뒤에 10달 만에 숨진 사건을 모두가 기억하시죠. 3년 만에 마무리된 진상조사에서 당시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백 씨의 수술 과정에까지 직접 개입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백 씨가 곧바로 숨지면 정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었다는 것이 진상조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경찰 살수차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쏩니다. 한 남성이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농민 백남기 씨입니다. 백 씨는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고 10달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백 씨의 수술 과정에 청와대와 경찰이 직접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직원은 병원장에게 수시로 전화해 백 씨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경찰 역시 병원장에게 전문의가 수술을 해달라고 직접 요청했고 수술이 끝난 뒤에도 의료진을 통해 백 씨의 의료 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았습니다. 이 정보는 현규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이병기 비서실장에게도 보고됐습니다. 조사위는 백 씨를 치료하는데 청와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건 정치적 의도 때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씨가 숨질 경우 정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곧바로 사망하는 걸 최대한 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조사위는 경찰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없던 것으로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예, 백남기 씨가 숨진 직후에 경찰은 부검을 하겠다면서 영장을 발부받았죠. 백 씨의 사망 원인이 물대포 때문인지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가격했기 때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빨간 우의 남성의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이미 파악했으면서도 영장 발부를 위해서 관련 의혹을 다시 꺼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장례식장 앞에 모였습니다.
백남기 씨의 부검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려는 경찰을 몸으로 막아냅니다. 당시 경찰은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백 씨를 가격했을지 모른다며 부검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남성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이번 진상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15년 11월, 이미 빨간 우의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한 겁니다. 그것은 빼놓고 그 집시법과 일반 교통방해죄로만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이후 10개월 동안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영장을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때렸을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기존 수사 내용은 법원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수사 사실을 숨기고 영장을 발부받은 뒤 경찰 5,300여 명을 동원해 집행에 나선 건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서울대공원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다송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대공원 근처 등산로 수풀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직후 주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A씨 차량을 용의자 차량으로 지목하고 추적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산유계소에서 유력한 용의자 A씨가 붙잡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만입니다. 체포 당시 범행 사실을 인정한 A씨는 경찰서로 압송된 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언제 살해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A씨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노래방 업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당일 A씨는 손님으로 온 피해자 An씨와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이달 초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이 알려졌던 경기도 파주의 어린이집이 국고 보조금도 부풀려서 타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 학부모들까지 동원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힌 부모들은 원장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기는 아이 팔을 끌어당기고 질질 끌다 일으켜 세우고 옷도 잡아챕니다. 누워있는 아이는 한 팔을 잡아 일으킵니다. 경기도 파주의 이 어린이집은 먹거리와 생활용품 위생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고통스러웠던 게 아닙니다. 학부모 A씨는 원장으로부터 또 다른 자녀를 이 어린이집에 허위 등록해달란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대가 다니고 있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저희가 이미 불이익 당할까 봐 무섭기도 하고.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20만 원 가량의 양육 수당이 나옵니다. 반면 어린이집에 등록하면 90만 원 가까이 어린이집에 지원됩니다. 원장은 이 돈을 받아 학부모에겐 원래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돌려준 뒤 나머지를 챙긴 겁니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혀서 이런 사건을 같이 공모하고 행동했다면 실질적으로는 공동정범으로 같이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주시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차량 석 대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선 역주행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와 앞서 달리는 화물차 뒤를 들이받습니다. 받친 화물차는 크게 휘청거리며 다른 차선에서 달리던 차량과 부딪힙니다. 오늘 새벽 1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주감휴게소 부근에서 45살 전모 씨가 몰던 아우디 승용차가 앞서 가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등 차량 석 대가 부딪혔습니다. 뒤에서 들이받친 화물차는 안쪽 차로를 한 바퀴 돌아서 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아우디 운전자 전 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부인과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부인 김모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엔 강원도 고성의 56번 국도 미시령 터널 입구에서 승용차 2대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67살 정모 씨가 몰던 프라이드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정상 주행을 하던 소울 승용차와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소울 승용차에 타고 있던 59살 김모 씨 부부가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강원도 영월의 한 마을 주민 7명이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10년 전 11살에 처음 성폭행당했고 당시 범인이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을 다시 다른 주민들이 성폭행하는 동안 보호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지적장애 여성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마을 주민들에게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7명으로 60대 중반에서 80대 노인이었습니다. 모두 근처에 사는 이웃들이었는데 자신의 집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5년엔 임신과 유산을 겪기도 했습니다. 걔는 임신이 안 되는 애다. 그런데 임신이 자꾸 돼버린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걔 입막음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나 봐. 그런데 A씨가 성폭행을 당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4년 당시 11살이던 A씨는 역시 같은 마을에 살던 6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10년 만에 마을에 돌아온 A씨를 기다린 건 사람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성폭력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벌어진 끔찍한 일을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마을 밖에선 까맣게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동네 할머니들이 잘 보호해주는 줄 알았죠. 누가 봐도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을 할 정황이 없었어요. 경찰은 마을 주민 7명 가운데 3명을 구속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남미에서 한때 가장 부자였던 베네수엘라. 석유 하나로 황홀한 부를 누렸지만 이젠 딴 세상 얘기입니다. 산더미로 돈을 가져가야 생닭 한 마리를 겨우 살 수 있고 지폐는 종이 공예 재료로 전락했습니다. 심각한 식량난으로 국민들의 평균 몸무게가 무려 11kg이나 줄었습니다. 잘 나가던 베네수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석유에만 의존했던 경제정책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정치권의 부패와 혼란스러운 정책 대응이 더해져서 사실상 국가는 파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국가를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230만 명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웃 나라들과의 이민 문제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에선 군대까지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브라질 북부 호라이마주에서 베네수엘라 난민 1,200명이 모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짐꾸러미를 챙겼습니다. 최근 현지인들과 충돌로 소유 사태가 일자 브라질 정부가 이주민들을 내쫓은 겁니다. 브라질 당국은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군병력 투입도 결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갈등 요인이자 거부 대상으로 떠오른 건 브라질뿐이 아닙니다. 국경을 맞닿지 않은 에콰도르와 페루에서는 난민 유입을 우려 유효 여권 소지자에 한해서만 입국을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베네수엘라 난민 80만 명이 거주 중인 콜롬비아는 지난 2월부터 접경에 경찰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발 난민 문제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Una crisis de movilidad humana que tiene poco precedente en América Latina y que está ocasionando realmente una problemática para todos los países del. 유엔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베네수엘라를 떠난 국민은 인구의 약 7%인 230만 명이며 올해 들어 하루 평균 3,000명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거처 없이 떠도는 남미의 집시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제주도 세화항에서 가족 캠핑을 하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인을 익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과수가 2차 부검을 한 결과 시신 폐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에 빠진 뒤 몇 분 동안 숨을 쉬었다는 의미여서 익사의 증거가 됩니다.
도로 한가운데 회색 물체들이 떨어져 있고 길 한쪽엔 차들이 서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축용 철제 고정핀을 밟고 지나가 바퀴에 구멍이 난 겁니다. 어제 아침 9시 20분쯤 광주 무진대로에 약 8cm 길이의 고정핀 100여 개가 쏟아져 차량 59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정핀들은 66살 마모 씨가 몰던 트럭에서 쏟아진 걸로 파악됐는데 피해 차량들은 마 씨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한 남성이 패딩을 갖고 사라집니다. 지난 18일과 19일 부산 서면의 한 백화점에서 의류 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 59살 고모 씨입니다. 고 씨는 코와 수염이 연결된 안경으로 변장했지만 범행 이틀 연속 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올해 급등한 집값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4구와 함께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여의도와 용산의 내년 주택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원도 속초에는 실향민 마을인 아바이 마을이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잠시 내려왔다가 70년 가까이 정착한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2년 10개월 만에 다시 열린 상봉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떨까요?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단돈 500원을 내고 배에 올라탑니다. 정원이 차면 두 남성이 밧줄을 잡고 한쪽으로 당기기 시작합니다. 섬과 육지 사이에 수십 미터를 줄로 연결해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이른바 갯배입니다. 도로가 생기기 전까지 실향민 정착촌인 아바이 마을로 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됐지만 아직도 옛 모습을 간직한 곳도 있습니다. 전쟁 직후에 아바이 마을 같은 피난민 동네를 그대로 재현한 곳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런 교실인데요. 이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배움을 통해서 가난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런 집들을 보면 겉에는 판자와 나무를 덧대서 만들 정도로 열악했는데요. 내부는 더 좋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들이 좁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또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엌에도 최소한의 식기만 두고 생활했습니다. 6.25 전쟁, 그중에서도 일사후퇴 당시 함경도와 인근에 살던 주민들이 속초로 내려온 게 아바이 마을의 시작이었습니다. 실향민 박영도 씨는 3일만 머물다 고향으로 가려던 계획이 68년째 미뤄졌습니다. 3일만 좀 빠졌다가 돌아온다 이렇게 됐었어요. 응? 우리 부모님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홀목물을 그냥. 외갓집에 두고 온 8살 여동생 영래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올해 76의 할머니입니다. 너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서 야 그거 이쁘다 하고 하다가 담배 불똥이 딱 떨어져 가서 여기 뒤에서 새까만 점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해줬는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상봉 가족들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나도 저기에서 동생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 아쉬움도 드세요? 꿈에나 그리던.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까지 20번 넘게 이루어졌지만 한 번에 만나는 사람들은 100명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오랜 시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들은 아예 마음을 접기도 합니다. 지금 갈 생각이 없어요. 왜냐? 부모들 120, 30, 형님 다 그러고 고령자이기 때문에 가봐야 만날 사람 없어요. 아바이 마을 실향민은 100여 명, 대부분 80살이 넘은 고령으로 거동이 가능한 사람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번 상봉을 포함해 21번 동안 선정된 사람은 단 1명뿐입니다. 소리가 생사를 모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거기 뭐 어머니도 계시고 뭐 조카들도 있고 그랬지. 예,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다 있었지. 현재 이산 가족 5만 6천여 명 중 80세 이상은 60%가 넘습니다. 90세 이상도 5명 중 1명꼴입니다. 죽기 전에는 만나고 싶다는 이들의 절실함을 노린 사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산 가족 말고 요 중국을 통해서 요 만나는 거 뭐 있잖아요. 왜 돈 줘가지고 춘철 이분도 왜라 돈 밀어였어요.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곳 칠양민 한 명도 북측 친지들과의 만날 날만 기다리다 최근 입원했는데요. 이산 가족들은 이번에 나온 상봉 확대 방안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송광균입니다. Introducing the new CLS, designed to seduce.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즈의 유희관 선수는 속도로만 보자면 투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더 빠르고 더 강한 공, 투수에게 있어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명제지만 그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강속구의 기준을 대개 시속 150km쯤으로 삼는다면 왼손 투수인 그의 최고 구속은 130km 언저리, 가장 느린 공의 속도는 70km대까지 떨어진다 하니 그는 프로야구에서 아마도 가장 느린 투수로 불릴 것입니다. 물론 시즌마다 성적은 제각각이었지만 묘하게도 그의 공은 상대편을 곤란하게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비결은 1점 집중이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느린 공을 빠르게 보이도록 하는 이른바 효과 구속을 연구했고 끊임없는 연습과 연습으로 완성했습니다. 느리다고 살살 던지는 공은 하나도 없다. 100개 던지면 100개 전력 투구다. 그는 그렇게 해서 가장 느린 공으로 가장 오래 마운드에서 버티는 선수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궁극의 바통 터치.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일본의 계주팀이 은메달을 따냈을 때도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양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육상, 더구나 구초대를 뛰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다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주자들끼리 바통을 건네받는 훈련에 가장 힘을 쏟았다는 것이죠. 일본 육상 계주팀의 기적은 역시 1점 집중, 즉 하나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한 곳에만 집중해서 승리한 좋은 사례로 소개가 되곤 합니다. 1점 집중. 가장 약해 보이는 고리,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말. 쉽게 풀이하자면 영화 속 그 대사로도 해석은 가능할까? 한 놈만 패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전투력 강화를 내세운 야당은 투지를 보였습니다. 야당의 역할은 견제와 균형이니까 그것은 가장 야당다운 마음가짐이었을 것입니다. 영화 속 대사와 엉키면서 그 말은 하루 종일 회자가 됐죠. 한 놈만 팬다. 그러나 상대의 약점만을 찾는 그 1점 집중의 마음가짐은 보수를 제대로 보수하는 혁신과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느린 공의 투수 유희관, 그는 스스로에게 냉정하고 치열했기에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집중해야 할 약점을 자신에게서 먼저 찾아서 그것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든 다음에 상대를 제압하는 것. 그래서 그는 느린 공을 갖고도 강하게 오랫동안 마운드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 인천의 남동공단에 있는 세일전자 공장에서 불이 나서 노동자 9명이 숨졌습니다. 연기와 유독가스가 워낙 빠르게 번지면서 미처 공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노동자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사망자 대부분은 질식해서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불길은 거의 잡혔지만 내부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취재기자 다시 연결하죠. 박준호 기자, 희생자들이 주로 어디에서 발견이 됐습니까? 예, 사망자 대부분은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산실에서 5명, 식당에서 2명, 그리고 뛰어내린 2명을 포함해서 모두 9명입니다. 사망자 9명 가운데 여성이었고 나머지 3명은 남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희생자 대부분이 질식해서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 당국이 조금 전에 사망 원인을 추정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소방 당국은 사망자 대부분이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들 대부분은 협력 업체에서 일하던 여성 근로자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신은 인천 길병원 등 병원 3개에 나뉘어서 안치돼 있습니다. 네, 일단 불은 4층에서 시작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당시에 영상에서도 이게 확인이 됩니까? 예,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은 오늘 오후 3시 43분쯤에 제대로 보이는 공장 4층에서 났는데요. 지금 나오는 영상을 보시면 건물 4층 창문 사이로 연기가 치솟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불길이 치솟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초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 갑자기 4층 천장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졌고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불이 난 세일전자는 PCB, 그러니까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곳입니다. 지금 또 불이 난 4층은 완제품을 검사하고 포장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불은 거의 2시간 만에 이제 진화가 됐는데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가 있습니까? 예, 소방 선발대는 신고가 접수된 지 4분 만에 현장으로 곧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직후 대피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불이 난 초기에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발생을 했고 연기와 불길이 급속히 퍼졌기 때문인데요. 공장 건물 정문도 소방차가 진입하기엔 비좁아서 소방 인력 전개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는 전체 직원 130명 가운데 주간 근로자 75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4층에서는 2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소방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건물에 창문이 별로 없어서 화기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었던 데다가 직원들이 포장 작업을 하고 있어서 박스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커졌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불이 났을 때 비상벨이나 스프링클러 같은 장치들은 제대로 작동을 했습니까? 예, 공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소화전이라든가 스프링클러 모두 설치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화재 직후 경비실에서 바로 비상벨을 울렸고 4층에서도 비상벨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불이 났을 때 다만 이런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정확한 감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경찰과 국가수 그리고 소방당국은 내부 CCTV 등을 확인을 해서 화재 당시 상황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인천 남동공단에서 화재가 계속 잇따르고 있잖아요. 예, 지난달 30일에도 이제 인천 남동공단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서 3명이 다치고 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에도 인근 소방서 다 6곳이 모두 출동했었는데요. 인천 남동공단은 현재 7천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공장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타기 쉬운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어서 상당히 불안감이 높은 데다가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아서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오늘 불이 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 외벽이 불에 잘 타지 않는 유리 성면 재질로 된 패널이어서 불이 더 커지진 않았지만 내부로 불길이 번지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열죠. 첫 번째 키워드를. 첫 키워드는 이름의 시대 정신으로 잡았습니다. 거창합니다. 예. 어떤 이름입니까? 자유한국당 당명 얘긴데요. 예. 나경원 의원이 오늘 한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의 로고와 당명이 시대 정신을 못 담고 있다며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작년 초에 바꿨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나 의원은 한 의원이 아니라 현재 비대위 산하의 정당개혁위 위원장입니다. 소위 예.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공식 기구에서 당명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뭐 당 이름 바꾼다는 얘기가 한 번쯤 지나갔었는데 예. 이게 이제 좀 구체화되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연내나 늦어도 내년 초,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당명의 시대 정신이 담기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예, 자유한국당 당명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2월에 임명진 비대위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당시 만들 때 보수의 가치인 자유와 안보를 강조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라고 지었는데 사실 별 시대 정신을 못 담았다라는 지적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예. 실제 나경원 의원은 당시에도 한 TV 프로그램에서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과 당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손혜원 의원은 원래 유명 상표의 브랜드, 이름을 짓는 네이밍 전문가였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 당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손혜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이름이 변별력이 없다라고 지적하자 나경원 의원은 입에 안 붙고 그래서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이 당명은 간결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줄일 때 문제가 자한당이 되면 불한당과 한 글자 차이다. 그래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자 나경원 의원이 일종의 악담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뭐 둘이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예. 뼈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더라고요. 더 줄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자 손혜원 의원이 더 줄이면 잔당이 된다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 논란 끝에 자유한국당은 약칭을 한국당으로 해서 선관위에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 내부에서는 그런데 지금도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이 너무 경직돼 있어서 젊은 층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이름이다라는 내부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예. 근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당명이 너무 많아서 예. 이제 또 새로운 이름이 뭐 나올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뉴스를 진행하는 저마저도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좀 많을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당 이름을 막 바꾸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선 자유한국당 이름의 변천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당 회의실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기 때문에 1963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주공화당을 만들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 다음에 전두환 씨의 민정당 그리고 노태우 씨의 민자당을 거쳐서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가만 보면 사실 군부 독재 시절에는 민주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민주자가 들어갔고 그 다음 이름부터는 한국, 나라, 누리 등 국가나 공간을 뜻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당명에서 시대 정신을 국가로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는 또 비대위 한 번에 사실 바뀐 거를 보면 비대위가 열릴 때마다 당명을 하나씩 바꿨습니다. 예. 위기가 올 때마다 이름을 바꾸고 우리는 혁신했다라고 주장해 온 겁니다. 예. 그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여당도 민주를 그렇게 넣었었던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민주정부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민정당 예, 선전하려고. 예. 예. 아무튼 그래서 뭐 후보자가 혹시 후보명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안 나왔죠? 지금은 뭐 내부에서 논의만 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후보에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지난해 2월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국민행복당 이런 당 이름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적하신 대로 당 이름이 워낙 많이 바뀌었고 또 여러 당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건 뭐 지금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도 사실 뭐 마찬가지죠. 이름 많이 바꾼 거는. 예, 우리나라 여당도- 정당사가 아무튼 그렇게 좀 예. 이름 하나는 복잡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황교안의 답으로 잡았습니다. 누가 뭐 물어봤습니까? 묻지는 않았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답을 내겠다면서 다음 달에 출판 기념회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 답은 바로 책 제목입니다. 예. 책 이름이 황교안의 답으로 돼 있고요. 부제는 청년을 만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 뭐 정치를 다시 하려고 하신 모양이죠? 현재 그런 의도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직접 황교안 전 총리로 취재는 안 됐지만 예. 그렇게 보는 정치권, 지금 야당에서는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 출판사 관계자에 물어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청년들을 만나서 묻고 답하는 형식의 내용이 주인데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또 국무총리 시절 또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소회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 출판업계에 따르면 1년 정도 전에
한 전 총리가 이런 책을 내고 싶다고 먼저 의사를 밝혀왔다고 하고요. 그런가요? 예. 예, 초대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기념회 초대장을 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직접 친필로 쓴 글입니다. 예. 이 글도 이제 초대장 내용에 들어 있는데요. 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뭐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정치자의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예, 달리겠습니다 하면 뭐 조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어디로라는 방향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예. 그런데 출판사 서평에도 보면 의미심장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맨 끝에 청년에 관한 그 첫째 이야기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첫째 강조를 한 것 봐서는 둘째, 셋째도 내겠다는 예. 의지로 읽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야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혹시 어떤 출마 선언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냐라고 예. 물어보니까 조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년 초로 예상되는 당대표 선거에 나오기보다는 예. 차기 야권의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위해 정치적인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예. 출판 기념회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책 내고 달려가겠다고 해서 꼭 그게 정치 재개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 그럼 반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혹시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황교안 전 총리에게 뭐 신뢰가 됐을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예,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한 전 총리 쪽으로는 직접 취재가 안 됐고 우선 책을 낸 관계자 측 예. 그리고 야권 관계자들에게 알았습니다. 물어본 답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북한의 정치적 관심으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관심을 보이던가요? 지금 북한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열리고 있는데요. 예. 북측 지원 인력들이 남측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남측 기자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있는 공동 취재단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북한의 보장성 요원이라고 하는데요. 안내 요원을 맡는 사실은 북측 정부의 어쨌든 요원입니다. 이 요원이 남측 기자에게 선생이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것 같나?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예. 또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있는데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남측 기자가 이산가족 상봉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확 뛰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자 예. 북측 요원이 다시 그럼 언제쯤 오를 것 같냐? 또 오를 것 같냐라고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예. 남측 기자는 그래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곧 간다는데 이때 뭐가 좀 잘 풀려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관심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을 원하는 북한으로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대북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하지만 북한도 사실은 지지율의 한 원인이 되는데요.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측은 계속 종전선언만 요구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겠다고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변곡점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태풍 솔릭의 영향권이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 남해안에도 비가 옵니다. 그리고 폭염은 이어집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ee the sky about to rain, broken clouds and rain, locomotive pull the train, whistle blowing through my brain, signals curling on an open plain, rolling down